송도에 낙타교라는 다리가 있었다. 그 다리 옆 기와집에 몸이 건장하고 용모가 빼어나며 총명하기로 소문난 이생이 살고 있었다. 저 도령이 이생이야. 얼굴도 훤하고 글재주 또한 뛰어나다고 하더구먼. 그러게 말이야.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길거리를 다닐 때도 책을 읽고 다닌다니 분명 큰 인물이 될 거야. 마을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저기 아랫마을 사는 최대감 댁 아가씨도 글재주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라네. 눈같이 흰 피부에 앵두 같은 입술. 그렇게 아리따운 아가씨를 과연 누가 데려갈지. 개울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가 방망이질을 하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이도령과 최대감 댁 아가씨는 누가 보아도 탐낼만 해. 멀리서 이생이 지나가는 것을 본 아낙네가 한마디 거들었다. 오늘도 이생은 책을 옆구리에 끼고 서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당으로 가려면 선중리라는 마을을 지나야 했다. 그곳은 바로 최대감 댁이 있는 곳이었다. 이생이 그 집 담장을 지나쳐갈 때 담장을 따라 수양버들이 봄바람에 춤을 추었다. 다리도 아픈데 나무 그늘에서 좀 쉬었다 갈까? 이생은 나무 그늘에 두 다리를 뻗고 앉았다. 향긋한 꽃향기가 콧속으로 흠뻑 젖어들었다. 이 집이 슬기롭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아가씨가 사는 곳이렸다. 어디 한번 살짝 엿볼까? 이생은 나무에 기어올라 다만을 엿보았다. 마당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했고 이꽃 저꽃 위로 나비와 벌과 새들이 날아다니며 무르익은 봄을 한껏 즐기고 있었다. 아가씨는 어디 있을까? 이생은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가씨를 찾았다. 꽃숲 사이로 조그마한 누각이 보였고 그곳에 어여쁜 여인이 술을 놓고 있었다. 바로 최대감 댁 아가씨였다. 아, 과연 아름답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 이생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술을 놓고 있는 아가씨는 한 마리 우아한 백조 같았다. 아가씨는 술을 놓다가 바느질을 멈추고 시를 읊기 시작했다. 내 홀로 사창에 앉아 수놓기도 싫어지는데 백가지꽃 숲속에 꾀꼬리 다정히 울고 있네. 무단히 원망하는 것은 동력바람 부러움이요. 말없이 바늘을 멈춰 이내 생각 하염없어라. 길 위에 어느 집 고우신 도련님 초록빛 긴 소매로 버들가지 스치는가. 이 몸이 변하여 하늘나는 제비가 된다면 들인 주렴 살짝 넘어 높은 담 넘으리라. 아가씨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두 손을 모아 가슴에 갖다 댔다. 아가씨의 시를 들은 이생은 끓어오르는 흥분과 기쁨을 참을 수 없었다. 아, 아가씨의 마음도 내 마음과 같구나.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어찌 남의 집 담을 함부로 뛰어넘는단 말인가.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이생은 가슴이 뛰고 침이 바싹바싹 말랐다. 옳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생은 손뼉을 쳤다. 그리고 아가씨에게 보낼 시를 지었다. 무산 12봉우리에 첩첩 쌓인 안개던가. 보고자 하올 적에 뵐 수 없는 이 괴로움. 그 님의 외로운 꿈을 번거롭게 하지 말자. 행여나 구름과 비되어 햇볕 뜨는 누각 위에 내릴 거나. 사마상여 본받아서 당문궁 꿰어내어 마음속 품은 생각 벌써 흠뻑 깊어졌네.
담 위에 부러운 복사꽃도 님보다는 못하구나. 좋은 인연 되려는지 나쁜 인연 되려는지 부질없는 이내 시름 하루가 3년 같네. 넘겨보낸 시 한 수에 가약 이미 맺었나니 어느 날에 고운님 만나볼까. 이생은 자기가 쓴 시를 읽고 또 읽어보았다. 이만하면 아가씨가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 이생은 시가 적힌 종이를 소중히 가슴에 품고 최대감 댁으로 뛰어갔다. 어떻게 시를 전해줄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생은 안절부절 못하며 담 밑을 서성거렸다. 그러다 깨진 기왓장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때 퍼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옳지, 이 기왓장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여기에 묶어서 담 안으로 던지자. 이생은 시가 적힌 종이를 조심스럽게 기왓장에 묶었다. 그리고 담 안으로 휙 던졌다. 향아야, 이게 무슨 소리냐? 아가씨는 기왓장이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시녀 향아를 불렀다. 네, 아가씨. 담 밑에 웬 기왓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깨진 기왓장 틈에 종이가 끼어 있어옵니다. 빨리 가져오도록 해라. 아가씨는 시녀를 시켜서 종이를 주워오게 했다. 아가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종이를 펴서 읽었다. 아, 이럴 수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을까, 멋쟁이 도련님. 아가씨는 시를 읽고 또 읽었다.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아가씨는 곧 방으로 들어와 붓을 들어 편지를 썼다. 저도 도련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황혼역에 만나기로 하죠. 아가씨는 편지를 다시 기왓장에 묶어 담 밖으로 던졌다. 아니, 답장까지 보내주다니. 황혼역이라.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구나. 이생은 날아갈 듯 기뻤다. 해님이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장밋빛 저녁 햇살이 온 마을을 휘감았다. 오늘따라 노을이 무척 아름답구나. 빨간 빛이 아가씨의 수줍은 얼굴 같아. 서둘러 가야겠다. 이생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최대감 댁으로 갔다. 담 밑에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데 담 너머에서 뭔가가 아래로 뻗어내려왔다. 저게 뭘까? 이생은 가까이 가보았다. 그냇줄이었다. 이생은 그 줄을 잡고 담을 넘어갔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둥구스름한 달이 두둥실 떠올랐다. 달빛에 비친 꽃나무들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이러다가 누구에게라도 들키면 큰 망신인데. 이생은 아가씨를 만나게 되어 기뻤지만 사람들 눈에 띌까봐 겁이 났다. 이생은 어둠 속에서 아가씨를 찾았다. 아가씨! 아가씨! 어디 있소? 이생은 작은 목소리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아가씨를 찾았다. 도련님. 꽃숲 속에서 향아와 함께 꽃을 꺾고 있던 아가씨가 이생을 보고 방긋 웃었다. 그 모습이 영락없이 선녀 같았다. 아가씨는 이생에게 살며시 다가오더니 달을 향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시 한 수를 읊었다. 복사꽃 가지 사이로 꽃은 피어 화려하고 원앙새 베개 위에 달림은 휘황해라. 이를 듣고 있던 이생이 뒤를 이어 조용히 시를 건넸다. 이렇게 만난 것을 부모님이 아신다면 매정하게 불어올 비바람 그 또한 슬프구나. 이에 아가씨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도련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도련님만을 그리워했고 앞으로도 평생토록 같이 살며 행복을 누리고자 생각하고 있사온데 어찌 그리 서운한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결심했사옵니다. 비록 이 일이 탄로 나서 부모님께 꾸중을 듣는다 해도 한평생 도련님만을 모시고 살 것을 맹세하겠나이다. 그러니 도련님도 사내 대장부답게 당당해지시옵소서. 아가씨의 말에 이생의 마음은 흡족했다. 향아야, 뭘 하고 있느냐. 방에 들어가 술과 과일을 준비해라.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이 간혹 들릴 뿐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아가씨, 저곳은 어떤 방이오? 이생은 꽃숲 옆에 있는 작은 방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 혼자 쓰는 작은 뒤란이랍니다. 저를 유달리 예뻐하신 부모님께서 연못가에 이렇게 집을 지어주시고 온갖 꽃들을 심어주셨죠. 봄이면 저희 집에는 꽃향기가 가득하고 새들과 벌나비가 날아와 쉬어가지요. 전 여기서 향아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은 어디서 사시는지요? 이생은 이상하다는 듯 물어보았다. 저희 부모님은 안채에 계십니다. 여기서 안채는 상당히 떨어져 있죠. 아무리 크게 웃고 떠들어도 부모님이 계신 곳까지는 들리지 않을 테니 염려 마셔요. 둘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맛있는 음식들과 향기로운 술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도련님, 어서 앉으세요. 도련님과 저의 첫 만남을 기리는 뜻에서 제가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자, 잔을 받으세요. 아가씨는 다소곳이 앉아 두 손으로 술병을 잡았다. 이렇게 기쁜 일이 정말 꿈만 같소. 아가씨는 수줍은 듯 숙였던 고개를 살며시 들고 기쁨의 시를 지어 읊었다. 연못 깊은 곳에 치솟은 난간에서 꽃다발 뭉치 속에 연인들이 속삭인다. 향기로운 안개 속에 봄빛이 화창할 때 새 곡조 지어 노래를 읊어보세. 꽃그늘에 달 비치고 털방석을 편 듯한데 바람은 향내 끌고 향내는 옷깃에 스며 첫봄을 맞이하여 아가씨는 춤을 추네. 가벼운 옷소매로 해당 하나 스쳐볼까. 꽃 밑에 졸고 있던 앵무새만 깨웠구나. 아가씨는 해맑은 목소리로 감정을 잡고 읊었다. 도련님도 시 한 수 지어주시지요. 이생도 그윽한 눈빛으로 시를 지었다. 신선을 잘못 찾아 무릉도원에 왔어라. 한마는 이 정감을 무엇으로 속삭일꼬. 구름같이 쪽진 머리 금비녀 낮게 꽂고 시원한 모시적삼 새로 지어 입었노라. 나란히 핀 꽃봉오리 봄바람이 피어주니 저 많은 꽃가지에 비바람 부지 마소. 나붓기는 선녀소매 땅 위에 살랑살랑 개수나무 그늘 속엔 아가씨가 춤을 추네. 좋은 일에는 언제나 마가 끼니 함부로 새 곡조를 읊지 말아라. 이생은 아가씨의 시에 응답했다. 도련님과 저는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평생 도련님 곁에서 살게 해주시지요. 아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생의 손을 이끌었다. 도련님, 이쪽으로 오시지요. 이생의 가슴이 마구 방망이질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게요? 이생은 아가씨의 뒤를 따라가며 물었다.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다락방이 있사옵니다. 자, 올라가시지요. 아가씨는 사다리가 놓여있는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생은 사다리를 밟고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꽤 높은 곳이군.
그런데 이 다락방엔 참 귀한 것들이 많구려. 이생은 다락방의 벽에 걸려있는 두 폭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다. 다락방 책상 위에는 붓과 먹, 벼루, 화선지가 잘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도 깨끗이 닦여 있었다. 그림이 정말 좋소. 저 시는 누가 지은 것인지 참으로 훌륭하군요. 이생은 목청을 가다듬고 시를 읊기 시작했다. 저 강 위에 첩첩한 산 어느 님이 그렸을까? 구름 속 높고 웅장한 산 아득하여라. 몇백 리인가? 이어지는 형세 또한 장관이구나. 가까이 바라보니 쪽진머리 완연하다. 푸른 물결 찰랑이는 바다, 하늘과 닿았어라. 하늘 멀리 고향 땅 바라보네. 이 그림 구경할 때 그대 느낌 어떠하뇨? 비바람에 배 띄운 듯 쓸쓸하여라. 또 다른 그림에는 이런 시가 적혀 있었다. 바삭거리는 갈대 옆에 가을이 깃들었고 고목 등골에도 옛정이 서리누나. 뿌리 깊어 이끼 끼어 가지마다 뻗었는데 무궁한 천지조화 가슴 속에 서려 있네. 미묘한 이 경치를 뉘와 함께 논할 건가? 이곳을 떠난 뒤에 이 묘한 이치를 뉘 알겠나? 개인날 창밖을 말없이 바라보며 그려낸 신기한 손님의 솜씨 사랑 않고 어이하리. 이생은 나직이 시를 읊었다. 영꽃 그림 실바람에 흔들리고 창밖에 붉은 횡화에 빛 뿌리는구나. 새벽 종소리에 남은 꿈 깨었더니 이화 깊은 곳에 백설조가 우는구나. 기나긴 날 깊은 안방 제비도 쌍쌍 날고 졸음이와 말없이 수놓던 바늘 멈췄어라. 꽃끈을 나비는 짝지어 춤을 추고 낙화를 사랑하는지 여기저기 날아드네. 봄바람 살그머니 초록 치마에 스며들 때 무정한 봄 소식은 남의 간장 녹이는구나. 흐르는 이내 정분 누가 알아주리. 만바람 100가지 꽃 속에 원앙새만 춤추도다. 봄빛 깊이 숨어 뉘집 동산에 간직했나. 붉고 푸른 빛깔들이 분벽 사창에 비치누나. 방초 우거진 곳 외로운 마음 위로하리. 수정염 높이 걷고 떨어지는 꽃을 보으리라. 이생은 시를 감상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정말 훌륭한 시로군요. 이생은 흐뭇하게 웃었다. 도련님, 이젠 별당으로 가시죠. 자, 이쪽으로 드셔요. 아가씨는 별당으로 이생을 안내했다. 정말 대단하오. 여기에도 이런 곳이 있다니. 이생은 별당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했고 아랫목에는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다. 이생은 아가씨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내가 여기에 머무른 지도 벌써 사흘이 지났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걱정하고 계실 것이오. 자나깨나 내 생각을 하고 있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걱정이 돼요. 도련님, 듣고 보니 그러하옵니다. 서둘러 댁으로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십시오. 이생은 아가씨의 말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리움을 견디지 못하고 매일 밤 아가씨를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이생을 불렀다. 무언가 단단히 화가 난 표정으로 이생을 보자마자 소리를 버럭 질렀다. 내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어찌 밤을 낯서마 다니는고. 남의 집 담을 뛰어넘어 처녀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모를 줄 아느냐. 내 더 이상 너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 이를 엄하게 다스리겠다. 너의 경박한 행동으로 우리 집안이 욕을 먹는다면
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더냐. 입이 있으면 어서 말해보거라.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부르령을 내렸다. 이생은 머리만 조아릴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금 당장 여길 떠나 경상도 울주로 내려가거라. 잘못을 뉘우치기 전에는 다시 돌아올 생각일랑 하지도 말거라. 아버지는 이생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울주로 내려가라는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이생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굵은 눈물방울이 손등으로 뚝뚝 떨어졌다. 아가씨를 못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가씨. 이생은 아가씨의 집 쪽을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눈물을 삼켰다. 한편 아가씨는 매일같이 이생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어찌 된 일이지? 도련님이 며칠째 소식이 없으니 그 사이 마음이 변하신 건 아닐까? 도련님, 소녀 가슴이 까맣게 탑니다. 대체 어디 계신지요? 아가씨는 매일 저녁 꽃동산에 올라가 눈이 빠지도록 이생을 기다렸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이생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혹시 병이 나신 건 아닐까? 아가씨는 술을 놓다 말고 슬픈 얼굴로 중얼거렸다. 향아야, 어디 있느냐? 내 심부름 좀 해라. 도련님이 어찌 되셨는지 이웃 사람들에게 슬쩍 물어보고 오너라. 답답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아가씨는 안달이 나서 향아를 재촉했다. 향아는 이생의 이웃집에 사는 아낙네를 만나 넌지시 물어보았다. 아주머니, 이 집 도련님이 어디 아픈가요? 아이고, 아프긴 어디가 아프오. 아픈 게 아니라 집에서 쫓겨났어요. 매일 밤 최대감댁 아가씨와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이도령 아버지가 도련님을 시골로 쫓아냈다는구려. 벌써 두어 달은 되었을게요. 이웃집 안악은 향아에게 자세히 말해주었다. 향아는 쟁걸음으로 아가씨에게 달려갔다. 아가씨, 큰일 났어요. 글쎄, 도련님이 집에서 쫓겨났대요. 경상도 어디로 쫓겨난 지가 두 달이 넘었대요. 아휴, 딱하기도 하지. 아가씨, 어쩌면 좋아요? 향아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뭐가 어쨌다고? 도련님이 집에서 쫓겨났다고? 아가씨는 향아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쓰러졌다.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그 뒤로 아가씨는 자리에 드러누워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아름답던 모습은 사라지고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눈은 움푹 꺼지고 피부는 거칠어졌으며 입술은 갈라지고 불어텄다. 아이고, 내 새끼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무 말이라도 좀 해보거라. 아가씨의 어머니가 놀라서 다그쳤지만 아가씨는 천장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향아야, 대체 무슨 일이냐? 좋지 못한 일이라도 있었느냐? 향아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가 손가락으로 방구석에 있는 대바구니를 가리켰다. 그 속에는 아가씨와 이생이 주고받은 시들이 적힌 종이가 가득 들어있었다. 최대감 내외는 그 시들을 한 장 한 장 읽었다. 옳거니, 알았다, 알았어. 최대감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다. 한편으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보,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금쪽 같은 우리 딸 잃어버리겠소. 최대감은 근심 어린 눈빛으로 걱정스럽게 말을 꺼냈다. 딸의 행동이 괘씸하고 화가 났지만 병든 딸을 나무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최대감 내외는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예, 아가, 사실대로 다 말해보아라. 이생이란 도령이 도대체 누구냐? 최대감이 목소리를 낮추며 달래듯이 물었다.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게 좋겠어. 그래야 내 마음도 홀가분하지. 아가씨는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 어머니, 못난 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양반집 가문의 교수가 못된 행동으로 가문에 해를 끼쳤으니 그 죄를 달게 받아 마땅하옵니다. 하지만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련님과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저와의 일을 알게 된 도련님의 아버님이 노하셔서 도련님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후 도련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으니 제 마음에 그리움이 쌓여 병이 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녀의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소원 하나 들어주시어요. 소녀는 다른 사람에게는 죽어도 시집을 가지 않겠사옵니다. 그러니 제발 도련님과 혼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녀 살려주시어요. 아가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간절히 애원했다.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최대감 내외는 서로 신중히 의논한 끝에 이생과 딸을 혼인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최대감은 이생의 집에 급히 매파를 보냈다. 흐흐, 우리 아들은 아직 공부에 열중해야 할 뿐더러 우리 집은 혼인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전하시오. 이생의 아버지 이선비는 매파에게 딱 잘라 말했다. 매파는 이선비의 말을 최대감에게 전했다. 그러자 최대감은 편지 한 통을 써서 다시 매파를 통해 전했다. 귀댁 도령의 재주와 인물은 소문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묻혀있다 해도 앞으로 출세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가정의 안정을 찾도록 하여 편안히 학문의 길을 가게 하면 어떤지요. 이생의 아버지도 최대감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우리 집은 살림이 무척 공공하옵니다. 저도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한이 됩니다. 귀하신 댁에서 저희처럼 보잘것없는 집에 딸을 주시겠다니 저희로서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선비가 보낸 편지를 읽은 최대감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우리 딸을 살릴 수 있겠구먼. 최대감 내외는 싱글벙글했다. 여보, 모든 예물과 혼수는 우리 쪽에서 합시다. 하루빨리 이도령을 불러 혼인식을 치러야겠소. 최대감은 이선비에게 혼인 날짜와 이도령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냈다. 이른 아침 향아가 호들갑을 떨며 아가씨의 방문을 열었다. 아가씨, 기쁜 소식이 있사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러느냐? 아가씨는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아가씨, 지금 안채에 갔다 오는 길인데요. 아가씨와 도련님을 혼인시킨대요. 대감마님께서 도련님 아버님께 허락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지금 마님도 혼인 날짜를 받으려고 야단이에요. 향아는 숨도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냐? 아버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아가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오랜만에 크게 웃었다. 향아야, 내가 시 한 수 지을 테니
잘 들어보거라. 깨진 종이 둥글다더니 만날 때가 있는 것인가. 은하의 오작들 우리 약속 도왔구나. 달빛 아래 다홍치마 굳게 굳게 메어지어 봄바람 불어올 때 두견새를 원망마세. 아가씨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방문 밖에서 딸이 읊는 시를 듣고 있던 최대감 내외는 밝게 웃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불효녀를 용서하시어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시니 그 은혜 만극하나이다. 아가씨는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다. 이제야 우리도 살 것 같구나. 네 웃는 모습을 보니 어미 아비 마음도 흐뭇하다. 얘야, 어디 시 한 수 지어보거라. 오래간만에 네 시를 듣고 싶구나. 아가씨는 꽃숲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나쁜 인연이 좋은 인연 되었으니 님과 한 옛 맹세 이루는구나. 사랑하는 님과 함께 꽃가마를 타고 가네. 시녀야, 날 일으켜라. 비녀 챙겨보리라. 이생의 집에서는 곧 사람을 울주로 내려보내 이도령을 급히 올라오게 했다. 이생은 너무나 기뻐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정말 아버님께서 아가씨와 혼인을 시켜준다고 했던 말이냐? 이생은 하인에게 묻고 또 물었다. 아가씨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이생은 신바람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영원히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 이생은 아버지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다. 양쪽 집에서는 좋은 날을 받아 혼례를 치렀다. 이제 영원히 헤어지지 맙시다. 이생은 아가씨의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도련님, 우리 인연은 보통 인연이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도련님만을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아가씨도 이생의 그윽한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둘은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생의 학문도 날이 갈수록 깊어갔다. 이듬해 이생은 과거에 당당하게 급제했다. 서방님, 정말 장하십니다. 아가씨는 뛸 듯이 기뻤다. 남편이 한없이 자랑스러웠다. 그 후 이생은 날로 벼슬이 높아져서 온 천지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고려 공민왕 10년, 나라 안은 그야말로 난리법석이었다.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둘러맨 홍건적들이 쳐들어와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건물을 부수고 사람들을 죽이고 돈과 재물을 마구 빼앗아갔다. 여자들을 인질로 잡아 자기 나라로 끌고 가기도 했다. 아버님, 어머님, 전쟁이 났습니다. 빨리 피신하십시오. 여보, 당신도 어서 피난 갈 준비를 해요. 이대로 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이생은 가족들과 깊은 산속으로 숨었다. 그런데 적들이 이생의 가족들을 발견하고 뒤쫓아오기 시작했다. 거기 서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도가내든 쥐다. 아무리 도망가도 결국은 우리 손에 잡히고 말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얼른 저쪽으로 가세요. 나중에 집에서 만나요. 이생은 우선 부모님을 다른 길로 가게 했다. 그래, 빨리 도망쳐라. 저 칼에 맞을까 무섭구나. 이생의 부모는 더 깊은 숲속으로 달아났다. 늙은 것들은 필요 없다. 우리는 젊은 색시를 원한다. 놈들은 끈질기게 쫓아왔다. 이생과 부인은 손을 꼭 잡고 숲속으로 뛰었다. 악! 사람 살려!
이생의 부인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서방님, 빨리 도망치세요. 어서요, 어서. 부인은 발이 삐어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저만치 뒤에서 적들이 바짝 뒤쫓아오고 있었다. 서방님, 저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있을 테니 제 걱정은 마시고 어서 피하세요. 부인, 내 다시 돌아오리다. 내가 올 때까지 꼼짝 말고 몸을 숨기고 있어야 하오. 이생은 눈물을 머금고 산속으로 도망쳤다. 부인도 다친 다리를 잡고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아니, 어디로 갔지? 잡히기만 해봐라. 적들은 씩씩거리면서 이곳저곳을 살폈다. 여기 숨어 있었구나. 어서 이리 나오거라. 그거 참 예쁘게도 생겼군. 오늘부터 너는 내 여자다. 알겠느냐? 적들 중 한 놈이 부인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협박했다. 무엄하구나. 이 나쁜 놈. 난 죽으면 죽었지. 너 같은 놈하고는 절대로 같이 살 수 없다. 건방지구나. 내가 네 년의 버릇을 고쳐주마. 순간 놈은 번쩍이는 칼로 부인을 베었다. 산속으로 도망쳤던 이생이 부인이 있던 곳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부인은 숨을 거둔 다음이었다. 부인, 눈 좀 떠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오? 내 탓이오, 내 탓. 당신을 두고 가는 게 아닌데. 당신 없는 세상을 내가 어찌 살아간단 말이오. 부인. 이생은 언덕 근처에 부인의 시신을 고이 묻어주고는 오랫동안 먼 하늘의 흰 구름만 바라보았다. 며칠 후 홍건적이 망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이생은 서둘러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집은 이미 불에 타버려 흔적만 남아있을 뿐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 이럴 수가. 이생은 처갓집으로 가보았다. 처가도 역시 불타버리고 새들의 슬픈 울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이생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작은 다락방에 홀로 앉아 옛일을 생각했다. 어느새 달빛이 희미해졌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생은 깜짝 놀라 파묻고 있던 머리를 들었다. 이생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것은 분명 부인의 모습이었다. 아니, 부인, 어떻게 된 거요? 이생은 너무 기쁘고 반가워 울먹이기까지 했다. 서방님, 무사히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서방님. 부인은 이생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한참 동안 서럽게 울던 부인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생에게 자세히 말했다. 저는 서방님께서 저희 집 담장안을 엿보셨을 때 이미 서방님과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쁜 적군들에게 붙잡혀 정조를 잃을 뻔했사옵니다. 다행히 정조는 지켰으나 저의 육체는 갈기갈기 찢겨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옛일을 생각하고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없어 슬픔에 잠겨있는 서방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승에서 다하지 못한 인연을 잊지 않고 계신다면 저승에서도 저와 인연을 맺어주세요. 부인은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그것은 내가 할 소리요.
나도 진실로 원하는 바라오. 이생은 부인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옛정에 젖었다. 우리 집이나 저갓집 모두 쑥대밭이 되었소. 불에 타서 집터만 남아있을 뿐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소. 재물이며 재산도 몽땅 적들이 가져간 모양이오. 이생은 슬퍼하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을 나오면서 돈이 될 만한 금과 은덩이를 산골짜기에 잘 묻어두었으니 염려 마십시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저랑 같이 가보시지요. 이생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러면 양가 부모님들은 어찌 되셨는지. 시신이라도 찾아야 될 텐데 정말 큰일이요. 이생은 부모님을 생각하니 코끝이 찡해왔다. 양가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서방님, 부모님의 시신을 찾아서 편히 모셔주시어요. 어느새 다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더니 금빛 찬란한 햇살이 서서히 퍼졌다. 날이 밝자 이생은 부인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다. 부인이 가리킨 곳을 파보니 과연 금은보화가 묻혀 있었다. 이생은 갖고 있던 자루 속에 그것들을 담았다. 부인, 이젠 부모님의 시신을 빨리 찾읍시다. 양가 부모님의 시체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생은 그 시신들을 다 모아 수습한 뒤 오관선 모퉁이 양지 바른 곳에 묻었다. 그리고 예의를 지켜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 모든 것이 다 부질없구려. 돈이 있으면 무엇하고 높은 벼슬에 오르면 무엇하겠소. 이제 나는 돈이고 뭐고 다 싫소. 이생은 돈과 벼슬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오직 부인을 지극히 아끼고 위하는 일에만 정성을 다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높은 벼슬자리를 탐하지도 않았다. 그저 방에 틀어박혀서 옛날처럼 부인과 서로 시를 지어 읊으며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방 안에서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들어가 보니 부인이 엎드려 슬프게 흐느끼고 있었다. 부인, 무슨 일이기에 그리 슬피 우는 거요? 무슨 말 못할 고민거리라도 있는 거요? 이생은 부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서방님, 이제 서방님과의 인연도 끝난 것 같사옵니다. 서방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저승사람입니다. 그동안 옥황상제님께서 저를 어여삐 여겨 서방님과 인연을 끊지 않고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랍니다. 하지만 이젠 옥황상제님과 약속한 날짜가 되었사옵니다. 더 이상 인간 세상에서 서방님과 같이 살 수가 없사옵니다. 부인은 구슬 같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부인을 따라 저승으로 가겠소. 어찌 나 혼자 남겨두고 떠난단 말이오. 부인이 아니었으면 내 어찌 부모님들의 시체를 찾을 수 있었겠소. 당신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이렇게 깊은데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산단 말이오. 나를 두고 혼자 간다니 말도 안 돼요. 나도 같이 갑시다. 이생은 부인의 손을 꽉 쥐고 애절하게 부탁했다. 서방님의 목숨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찌 산 목숨을 일부러 끊으려 하십니까? 그러면 서방님께도 해가 되고 저에게도 해가 되옵니다. 제 몸은 비록 서방님을 떠나나 제 마음만은 항상 곁에 있을 것입니다. 서방님, 절대 저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부디 몸 건강히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부인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부인,
부인. 이생은 부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그러는 사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벼랑간 부인의 몸이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그 뒤로 이생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부인만 찾으며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다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다. 부인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이생은 부인을 그리워하다가 2달 만에 끝내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다. 정말 안 됐어. 부인을 못 잊어서 끝내 뒤따라갔구먼. 글쎄, 저런 양반도 없어요, 없어. 부인을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더니. 아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생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